아일랜드 민박. 조화진. 커피 파라솔을 펼치고 여자는 오늘의 첫 커피를 내렸다. 해는 항상 오전을 지나 정오로 향하는 그 지점에 있었다. 여자가 둥글고 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이 흑염소 가족이 제잘거리며 지나갔다. 네 마리 흑염소 가족은 오늘도 우르르 파라솔을 지나쳐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 뒤를 회색 염소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갔다. 죽음처럼 검고 윤기 나는 털의 흑염소 가족은 늘 한데 뭉쳐 다닌다. 흩어지면 영원한 이별이라도 된다는 듯이. 회색 염소는 여자가 보는 한 흑염소 가족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있다. 사람이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를 찾는 법이었다. 여자가 섬으로 들어온 것은 이곳에 있는 외사촌 언니 부부 때문이었다. 횟집을 하는 언니 부부는 언제나 일손이 모자랐다. 이혼을 하고 오갈 데 없는 여자에게 섬은 반짝 구세주였다. 상부상조는 세상의 모든 이치인 것이다. 그렇게 여자는 섬의 주민이 되었다. 설거지를 하고 호객 행위를 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했다. 돈이 모이면 여자는 할 일이 있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고되지만 쉬운 설거지와 달리 호객 행위는 불편하고 껄끄럽기만 했다. 야야, 뭐가 그리 어렵노? 마 자연산만 외치면 된다 아이가. 언니 말이 아니라도 술술 나올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가 아직 안 급한갑다. 퉁을 듣고도 한참 만에 입이 떨어졌다. 완전 자연산이요. 자연산 아니면 돈 도로 내줘요. 입에 붙기까지 오랜 여정이었다. 무조건 자연산만 외치면 되는 것이다. 결혼이 깨지고 여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 꿈도 삶의 의미도 의욕도 욕정도 심지어 이웃과 친구와 기호까지도. 남편의 불륜이 시발점이 되고 죽기 살기로 싸움이 되풀이 되는 동안 삶은 피폐해져 갔다. 다시는 남자와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싸움 같은 건 안 하고 싶었다. 아니, 사랑이나 결혼 따윈 죽어도 안 할 참이었다. 결혼의 끝은 참담했고 상처는 깊었다. 깊은 상처는 여자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공적 사적으로 이혼녀라는 문신이 새겨졌다. 마치 불치병 같은 사회적 낙인이었다. 여자의 얼굴은 그 어떤 것에도 감동받지 않을 것처럼 단단한 체념이 서렸다. 홀로 남는 건 견딜 수 있지만 딸과의 이별이 가장 큰 고통이고 문제였다. 그토록 큰 상실감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딸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여자에게 세상에 대한 기대나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 그렇게 세상을 냉소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딸을 데려와 함께 사는 것. 여자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였다. 섬은 여름을 겪고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다.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스산해지고 텅텅 여백이 생긴 섬은 아름다웠다. 삭막해서 더 아름다운 섬은 한산하기 그지없다. 1000명이 훨씬 넘는 주민들이 산다지만 동네가 흩어져 있어서 섬은 무인도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민박집도 낚싯배도 횟집도 섬의 모든 업체들은 비수기에 들어갔다. 상도와 하도를 잇는 교량 공사로 텅텅 소리가 섬의 정막을 깨뜨릴 뿐이다. 아득히 먼 나라에서 도착한 수신음처럼 굴삭기의 기계음 소리는 간헐적으로
여자의 귀에 꽂혀온다. 그 소리는 종잡을 수 없는 여자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 두 명의 남자 등산객이 커피에는 무관심한 듯 빠르게 커피 파라솔을 지나쳐갔다. 뒤이어 절개선이 잔뜩 들어간 등산 커플 바지를 입은 연인이 파라솔 앞으로 걸어왔다. 고어텍스 재킷에 스티까지 완벽한 등산객 복장을 차려입은 커플이다. 어머, 여기도 원두커피가 있네. 아메리카노 2잔 되죠? 그럼요. 커피 머신 새로 들여왔어요. 섬이라도 없는 것 빼고 다 있답니다. 손님에게 애교 섞인 웃음을 지어 보이는 이런 재주도 여자는 섬에 와서 익혔다. 지금 올라가시려면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겨울 해는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 대신 경치만큼은 끝내준답니다. 가끔씩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기도 해요. 깎아지른 단해가 몇 군데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살짝 비 온 날 한 남자가 떨어져 즉사했어요. 이 말은 속으로 삼켰다. 올라가다 힘들면 도로 내려오죠 뭐. 산이 좀 험하다던데. 동행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말하는 태도로 보아 산행은 별 흥미가 없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온 걸 보면 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모텔에 등산복을 입은 남녀가 들어가는 모습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남자 또한 커피를 홀짝이며 야릇한 미소를 띤 채 선글라스 너머로 민박집을 쳐다본다. 아일랜드 민박. 5개의 방이 있는 포구 민박을 여자가 인수한 것은 2년 전이었다. 자녀들이 성장해 도시로 나가고 홀로 남은 할머니가 운영하던 민박집이었다. 돈을 모은 여자는 포구 민박을 사들여 수리를 하고 아일랜드 민박으로 상호를 바꿨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방을 치우고 이불을 빨고 침대 매트리스에 곱게 각을 잡는다. 낮에는 민박집 앞에 커피 파라솔을 펼치고 의자를 해놓고 커피를 판다. 안에 자신을 가두고 단순하게 사는 삶이 여자는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것이 좋았다. 아일랜드 민박은 주말이면 방이 꽉 찼고 단골들도 꽤 생겨나게 되었다. 먼 도시에서 와 하룻밤을 자고 등산을 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 단체로도 왔고 혼자서도 왔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카메라를 메고 와서 며칠 있다 가는 사진작가는 아일랜드 민박집의 단골이었다. 가끔은 고독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도 있었다. 노트북과 책을 잔뜩 가지고 와 보름씩 묵고 가는 청년의 얼굴은 맑지만 고독해 보였다. 지난 봄의 끝에 갯바위 쪽에서 누드 촬영 대회가 열렸을 때 섬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흥청거리기도 했다. 나이가 들었어도 순정한 처녀처럼 레이스 모자를 쓰고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채 여사는 아일랜드 민박집의 오래된 손님이었다. 채 여사는 친정에 다니러 오는 기분이라며 며칠씩 쉬어갔다. 여기 오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사는 일이 가볍게 생각되어 훌훌 떨쳐진다면서. 커플이 등산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는 보온통에 커피를 담아서 부둣가 횟집으로 간다. 커피 손님은 어차피 배가 도착해야 한 사람이라도 올 것이므로. 여자의 외사촌 언니 부부가 하는 횟집은 항상 분주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지만 언니는 주방일로 내내 바빴다. 마 그래도 네가 커피가 오는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인기라 좀에 앉아보자. 언니는 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네 덕분에 이런 고급 커피 아니면 인자 별로다. 설탕 안 넣어도 이래 부드럽고 향이 좋다, 그자? 언니야, 커피 진짜 맛있지? 어이야, 맛나다. 밥 먹고 가라. 혼자 먹으려면 서글플 낀데. 오늘은 손님이 영 없네. 형부는 어디 가셨나? 읍에 나갔다 아이가. 세무서에도 가야 하고 볼 일이 좀 많나.
비수기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바빠 죽는다. 이번 주말도 예약이 꽉 찼다. 와서 일 좀 해주래. 바쁠 때는 참말로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아이가. 배 도착하면 또 한 팀 올기다. 언니야, 내가 주말에 언제 일 안 해준 적 있나? 뭐이, 함 해본 말이다 말. 언니는 알고 있는 말도 되풀이해야 하는 버릇이 있다. 언니 사정을 언니 자신만큼 알고 있는 여자에게 말이다. 커피 파라솔은 텅 비어 있을 테지만 여자의 마음은 온통 그쪽에 가 있다. 언니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횟집 구석 테이블에 앉아 데운 김치찌개를 넣고 밥을 먹었다. 밥 공기를 들고 정수기에서 물을 내려 마시고 횟집에서 나온다. 언니는 예약상을 차린다고 방을 드나들며 정신이 없다. 밖으로 나오자 섬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떠나기 위해 섬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배에서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입은 중년의 남녀들이 배에서 내려 언니네 횟집으로 향한다. 미리 정한 것도 아니련만 드레스 코드는 하나같이 등산복 복장이다. 민박집을 인수하고 사는 게 나아지자 여자는 딸을 찾아 나섰다. 간간히 찾아가 얼굴은 봤지만 쑥쑥 커가는 아이는 볼 때마다 낯설고 기분이 묘했다. 자신이 낳은 아이인가 싶었다. 딸을 데리고 와 함께 잔 다음 여기서 같이 살자 했다. 지난 겨울 중 어느 하루였다. 중2가 된 딸은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다. 솜털이 보송한 딸의 옆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아려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딸 앞에만 서면 여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한 이런 피해의식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딸은 존재 자체만으로 여자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같이 살자. 학교는 배로 30분밖에 안 걸려. 다른 애들도 통학해. 싫어, 불편해. 더 이상의 여지도 없다는 말투였다. 거기서도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다니잖아. 오히려 한 번만 타도 되는 배가 더 낫지 않나 싶구만. 전학하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나. 됐어. 이사 오면서 네 방도 새로 꾸몄잖아. 왜? 방이 맘에 안 드나? 좋아. 감정 없는 메마른 음성으로 딸은 잘라 말했다. 어떻게 성격 싸한 것은 닮았네. 여자는 차갑고 냉랭한 딸의 태도를 보며 왈칵 서운해졌다. 그럼 방학 때만이라도 여기 와서 지내. 새엄마 잘해주나? 그냥 잘해줘. 크게 할 얘기가 없었다. 같이 살아야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할 텐데 같이 사는 거 싫으니? 물을 수도 없었다. 단답형으로 시니컬하게 대꾸하는 아이가 마뜩찮았으나 여자는 내색도 못했다. 아니, 내색해선 안 되었다. 기분이 상한 아이가 싫다고 가버리면 큰일이었다.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내가 해줄게. 별로 없어. 친구는 많고. 봄이 되면 온갖 야생화가 피어난단다. 여기 섬 예쁘지. 이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으나 꾹 참았다. 사설이 기네 그깟 건 왜 묻는데 하는 표정을 보니 말이 쑥 들어갔다.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었다. 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감정을 사귀는 듯했다. 담담한 척하지만 눈은 날이 서 있고 경직된 인매는 냉소가 담겨 있다. 갑자기 딸이 악을 썼다. 나는 주거지 부적응자야. 생소한 환경은 싫다고. 매섭게 째려보고 있다. 그걸 알기나 해. 라고 아이의 눈빛은 다그치고 있었다. 딸의 그런 태도는 여자의 마음에
깊은 멍자국을 남겼다. 딸이 가고 여자는 서글퍼져서 생전 안 하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안 맞는 술이 들어가자 꺼이 울고 싶어져 혼자 울다가 웃다가 했다. 술 마신 뒤끝은 상처 자국처럼 쓰리고 아려와서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내가 딸의 무엇을 알까? 딸의 성품도 취향도 온전히 파악 못하는 이게 애미인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사소한 습관이나 태도도 제대로 모르면서 엄마라고 같이 살자 하다니. 그렇게 딸이 가고 여자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이 심란해졌다. 딸을 꼭 데려와야만 했다. 딸에게 보상받고 싶다는 심리가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딸을 데려오고 싶다는 마음은 간곡해졌다. 딸만 생각하면 조바심이 일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으로 엉켜들었다. 종잡을 수 없이 일렁이는 마음을 붙들고 여자는 섬을 떠돌았다. 딸이 다녀간 직후였다. 섬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섬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절반의 인생에 실패한 황폐하기 짝이 없는 여자가 섬에 흘러들었다고 아름다운 섬에 살지 말란 법은 없었다. 섬은 반짝 구세주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지 오래였다. 대신 산을 3번이나 탔다. 하루에 한 번씩이었다. 뱀처럼 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의 섬은 산이 기다랗게 관통했다. 마음을 핥히는 길처럼 위태로운 벼랑길이었다. 사람을 만나면 비켜서기도 어려운 능선길을 걸으면 간당간당한 마음이 조금 다스려졌다. 바다를 조망하며 바위 끝에 앉아 있으면 위로가 되고 신선함이 달래졌다. 그리고 마침내 터벅터벅 산길을 걷고 있다 보면 독백 같은 걷기에 빠져들곤 했다. 산은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악인처럼 군데군데 리스크를 숨기고 있었다. 즐기기 위해 와서 발을 헛디뎌 해마다 누군가는 꼭 죽어서 섬을 떠났다. 처음 섬에 왔을 때도 산을 타고 오면 수렁 같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곤 했었다. 풀이 죽어 있는 여자를 보고 여행을 제안한 사람은 형부였다. 마침 섬에 놀러와 있던 형부의 동생은 여행사 사장이었다. 얼마 후면 동생이 여행객을 인솔해서 이탈리아로 떠나는데 딸을 데리고 갔다 오라 했다. 마침 딱 떨어지게 좋은 기회가 왔지 않느냐고. 곁에 있던 형부의 동생도 거들고 나섰다. 함께 여행을 하면 아이와 가까워질 것이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면 지난 세월이 용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아이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아이에게 찾아갔다. 이탈리아 여행 가자. 기회가 생겼다. 너랑 단둘이 봄방학에 갈 수 있겠지? 딸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한 얼굴로 여자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너랑 단둘이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럼 가는 거다. 그래, 그럼. 약속을 했다. 그러나 딸은 오지 않았다. 섬에서 둘이 밤을 보내고 새벽 첫 배를 타고 나갈 참이었는데 여자는 홀로 캐리어를 끌고 타인들에 섞여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 물 빠진 작업복에 목 짧은 밤색 부츠를 신은 인부 2사람이 그랜저에서 내려 커피 파라솔에 왔다. 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이다. 커피 주시오, 진하게. 담배를 꺼내 물며 한 남자가 말한다. 나도 커피 주시오, 연하게. 옆에 남자가 일행의 말투를 따라 후렴처럼 덧붙인다. 점심을 먹은 후에 이들은 매일같이 커피 파라솔을 찾아온다.
일당 20을 줘도 사람 구하기가 힘이 드니 원. 며칠 하다 가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게 붙어있질 못해 도대체가. 안 되면 불법 애들이라도 써야지 뭐. 차라리 잘 됐다. 인건비 적게 나가고. 아이고 이 양반아, 이 불법 애들도 씨가 말랐어. 이번 주에도 집에 못 가나? 몰라. 마누라랑 애들이 안 온다고 전화 발발이 오는데. 인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며 여자는 상념에 빠져든다.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삶이 럭셔리한 것은 아니다. 돈을 모았지만 사실 여자는 황폐하기 그지없다. 마음은 혹가시가 박히고 수렁에 빠져 살았다. 도망치듯 딸을 놔두고 나온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딸은 상실감 그 자체였다. 상실감의 유혹에 넘어가 밤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담배는 어지러웠고 술은 가슴이 두근거려 괴로웠다. 누군들 신선하고 핍박한 삶을 바라진 않는다. 삶은 한순간 미끄러져 갔다. 한번 어긋나 버리면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었다. 눈가에 잡힌 주름과 창백한 얼굴은 건조해 보이지만 여자는 아직 아름다웠다. 조금씩 늙어가기 시작한 나이는 인생의 굴곡이 묻어나 신비롭기까지 했다. 섬은 폐쇄적이면서도 묘하게 개방적인 데가 있었다. 홀로 사는 여자에게 섬 주민인 몇 남자는 대놓고 추파를 던졌다. 겪어보았으므로 지독한 사랑 뒤에 오는 허무와 환멸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랑이나 결혼 따윈 죽어도 안 할 참이었으니 대시를 받아도 무심할 수 있었다. 주민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다. 주민들 중 누구라도 그런 여자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해도 상관없었다. 여자는 저기도 호감도 드러내지 않았다. 싹싹하고 친절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했다. 섬에서 살아가려는 본능적인 방어 방법. 그것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스처였다. 자신의 무엇이 그들로부터 꿋꿋이 견디게 만드는 것인지 여자가 더 잘 알았다. 그것은 딸 때문이었다. 언젠가 훗날 딸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를 떠올리면 그 어떤 것도 견딜 힘이 생겼다. 여자는 자신이 살아온 짧지 않은 인생을 뒤돌아볼 때가 있다. 혼자 사는 삶이 버거웠다. 섬에서의 생활은 고독했고 고통스러웠다. 계절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살이 영혼이 몇 그램씩 빠져나갔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여자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6년쯤이 지나고서였다. 혼자 있을 때면 여자는 손가락으로 가만히 자신의 나이를 써보기도 한다. 40, 41, 42. 아직 40인가. 여자는 자신의 나이가 가을 같다고 생각한다. 가을 같은 나이다. 라고. 가을의 글자에서 젊음을 지나온 쓸쓸함이 읽혀졌다. 인부들이 돌아가고 커피 파라솔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 파라솔의 그림자는 반대편으로 옮겨가 있다. 농담이 옅은 겨울 해는 서쪽으로 금방 기울어져 갈 것이다. 이 시각이면 반짝 커피 타임이 끝나는 것이다. 언제나 이렇게 허망하게 하루가 간다. 여자는 허무하게 파라솔을 거들 준비를 했다. 그때 배에서 막 내린 남자 하나가 커피 파라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어딘지 낯이 익은 모습이다. 기시감이 들어 여자는 갠 파라솔을 접어 담에 세워놓고 다시 바라본다. 검은 방한 재킷을 입고 커다란 배낭을 맨 남자가 아일랜드 간판을 쳐다보며 다가왔다.
여자는 남자를 찬찬히 뜯어본다. 아는 사람이다. 유선 씨의 남편이다. 어머, 김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혼자서 오시는 겁니까? 여자의 음성이 본래의 소리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크고 들뜨게 울린다. 두 사람은 서로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 네, 저기 알아보시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남자는 수줍어하고 있다. 이 수줍음은 익숙한 것이다. 누군가를 바로 보지 못해 어색해하는 이런 표정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남자의 지나친 수줍음은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커피 파라솔과 의자와 커피 머신 같은 집기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남자가 돕고 두 사람은 아일랜드 민박 간판이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 두 사람은 안내실인 홀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정갈한 밥상 같은 남자였다. 방한 재킷을 벗으니 감청색 폴로티에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연 베이지색 골든 바지를 입었다. 단정하고 소심함이 느껴지는 타입 같다. 커다란 배낭은 남자가 앉은 의자 밑에 놓여 있다. 남자와 이토록 가까이 마주 앉은 것 때문인지 여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수줍어하는 인상 때문에 여자도 수줍어해야 될 것 같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자 여자는 슬며t 웃음이 나온다. 유선 씨는요? 따님도 잘 있고요? 여자가 한꺼번에 묻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자가 머뭇거렸기 때문에 여자는 찻잔을 쥐고 장난치듯이 손잡이를 돌린다. 말 꺼내기가 망설여지는 듯 그가 천천히 입을 뗀다. 눈에 깊은 고독감이 보이는 남자는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 이번에는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한 6개월 됐나요? 애엄마 하늘나라 간지가요. 한다. 여자의 눈이 커다랗게 열린다. 유선 씨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믿을 수 없는 난처하고 당황스런 사실 앞에 여자는 먹먹해 할 뿐이다. 남자는 오래전 먼 기억의 얘기를 들려주듯 담담하고 차근차근하게 말하기 시작한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가 한 5년 됐나 그랬는데 2년 전에 재발을 했다. 재수술을 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무척 나쁜 암이었다. 암 중에는 착한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다. 이탈리아에 갔을 땐 이미 시한부였고 그래서 마지막 가족여행을 간 것이었으며 여행 다녀온 후엔 임파선으로 뇌로 급속히 전이 되었다. 힘든 투병을 했고 의식이 있다 없다 한 상태로 마지막 2개월을 보냈다. 지난 여름에 그리 되었다. 속으로 어머 소리만 연방하며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듣는다. 어쩐지 남자를 빤히 보아선 안 될 것 같아서 시선을 떨어뜨린다. 남자의 재색 면 양말이 뒤꿈치에 간신히 매달려 벗어질락 말락한다. 애들 신는 발목 양말을 신는구나. 발등에 곰돌이가 그려져 있구나. 그럼 유선 씨는 그땐 환자였구나. 동시에 생각을 한다. 이름과 얼굴이 어쩜 그리 잘 어울리더니 모난 데가 없이 선하고 부드러운 얼굴선이 유선이란 이름과 잘 어울린다고 여자가 말하자 그런 말 가끔 들어요. 유선 씨는 말했었다. 답장 못 해줬다고 나보고 나중에 대신 답장해주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눈도 흐려져 눈이 아래로 굴러서 곧 글씨도 못 읽게 됐지만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함께 찍은 사진을 동봉해 편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여자는 답장이 안 오길래 스르르 잊어버렸다.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 추억 속에만 존재하려니 쉽게 생각했다. 자신처럼 애틋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바쁜 일상에 밀리면 있는 게
당연하려니 여겼다. 답장 못한 게 뭐 대수입니까? 말을 하면서도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 여자는 멍하니 앉아있다. 남자도 말은 하면서도 꼭 이렇게까지 내용을 속속 보고해야 하나 하는 난감함이 얼굴에 쓰여있다. 일행 중에 여자는 유선 씨와 어느 한순간 가까워졌다. 남편과 딸과 함께 온 유선 씨를 여자는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었다. 형부 동생인 가이드의 제안으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들 나이를 밝히게 되었다. 베네치아에서 라스페치아로 이동하던 버스 안에서 맨 처음 일어난 분이 나이를 말하자 그 뒷분도 따라해서 다 본인들 나이를 밝히게 되었다. 남자가 가족을 소개하면서 딸 나이를 말하고 와이프는 42살입니다 하고 자리에 앉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의자 시트 사이로 말을 걸었다. 저하고 동갑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자와 유선 씨는 친해졌다. 유선 씨 딸도 15살로 여자의 딸과 나이가 같았다. 친쾌테레에서는 해안로를 따라 종일 걷게 되었는데 가족들도 잠시 떨어져서 걷다가 뭉치다가 하였다. 내내 혼자 걷는 여자를 유선 씨가 곁에 와서 말을 붙이고 나란히 걸었다. 작고 예쁜 가게에 같이 들어가서 핸드메이드로 접시나 컵에 그린 그림을 서로 봐주면서 골랐다. 오래된 사이처럼 친해진 두 사람은 골목길에서 이탈리아 커피인 에스프레소를 마치 이탈리아 사람인 것처럼 바에 서서 세 모금에 걸쳐 홀짝거리며 마셨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킥킥거리고 사진을 찍었다. 미켈란젤로 언덕에서는 바스키아가 그린 옛 도시의 그림을 각기 한 점씩 샀다. 그러는 사이사이 여자는 자신의 얘기를 조금씩 비쳤다. 유선 씨가 눈에 슬픔이 가득 담겨있는 게 보인다면서 친구란 인디언 말로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하잖아요. 우린 친구잖아요. 했기 때문에 말할 용기가 생긴 건지도 몰랐다. 그래서 오랜 친구에게 지줄지줄 털어놓듯 하게 된 것이다. 유선 씨 딸을 보니 아이가 더 보고 싶다고, 다음번엔 꼭 아이를 데려와야겠다고. 유선 씨는 자신의 일인 듯 다음엔 꼭 딸과 함께 오기를 기도할게요. 간절함이 배인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남자에게 바다가 보이는 방을 주고 여자는 생각에 잠겼다. 남자의 말이 저녁 내내 여자의 심장을 눌러서 여자는 다시금 이탈리아에서 유선 씨와 나눈 대화나 인상에 대해 반추해 본다. 모자를 쓰긴 했지만 모자 아래 웨이브진 긴 머리칼도 풍성했고 내내 행복한 듯이 웃고 있었다. 유선 씨는 여행 중에 상당히 병이 진척되어 있었을 텐데도 그토록 태연하게 여행을 하며 즐거워했다니 여자는 연민이 듦과 동시에 순간 오싹 소름이 돋았다. 중간중간 통증이 오고 심리적 고비들이 찾아왔을 텐데 고통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 여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궁리하느라 밤에 잠 한숨 못 이루었다. 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남편과 딸이 있어서였을 거라고 결론짓자 죽었지만 유선 씨가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직접 겪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 버스로 이동할 때마다 혼자 앉아있는 여자 곁에 유선 씨가 와서 앉았다. 옆에 계신 남편분이 서운해하겠어요. 여자가 웃으며 말하자 저희 신랑은 딸만 있으면 돼요. 저 봐요. 딸하고 무슨 할 말이 저리 많은지. 여자는 신랑 하는 유선 씨의 버릇 같은 말투가 듣기 좋아서 신랑분 인상이 참 좋으세요. 하자 저희 신랑은요? 하면서 앞자리에 딸과 앉아있는
남편에게 들려도 상관없다는 듯 말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한 번씩은 욱해요. 성깔도 있고요. 다 좋은데 그때는 무서워요. 그래요? 신랑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성깔 없는 사람 어딨어요? 사람도 아니게요. 여자는 장단을 맞춰주었다. 유선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대번 남자의 성격이 바뀌었다. 예컨대 유선 씨가 하는 것은 은근한 남편 자랑이었으며 여자가 하는 말도 예의상 하는 화답이란 걸 둘은 잘 알았다. 난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유선 씨는 골똘히 말하며 정처 없는 표정이 되더니 섬에 대해 말해달라 청했다.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섬에 대해 길게 자랑했다. 끝에 신랑과 딸과 세 식구 꼭 섬에 놀러 오세요. 돈 안 받고 재워줄게요. 우린 친구잖아요. 하자 섬에 꼭 가보고 싶어요. 유선 씨의 음성이 방금인 듯 귀에 꽂혔다. 다음 날 오전 남자가 여자 방을 노크했다. 함께 등산을 가주실 순 없는지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정중한 말투 때문인지 여자는 선뜻 네 하고 대답해버린다. 복장을 갖추고 두 사람은 숲길로 들어선다. 그때 맴매거리면서 흑염소 가족이 우르르 두 사람을 따라오다가 앞질러 뛰어가고 회색 염소가 날쌔게 뒤따른다. 이 염소가 회색이네? 남자가 크게 말한다. 양은 분명 아닌데 염소 맞죠? 네, 분명히 염소예요. 어째서 저런 색깔이 나올 수 있죠? 몰라요. 섬에서 유일한 회색 염소예요. 아, 맞다. 알비노 현상이라던가? 신문인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알비노 현상이라고 일종의 피부 색소 결핍에 따른 것이라나 봐요. 황금색 미꾸라지가 나오고 흰색과 검은색이 반반인 염소가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이하고 예쁘네요. 아, 그런가요? 회색 참 이쁘죠. 안내하는 쪽은 여자지만 앞장서 걷는 사람은 남자다. 돌계단을 오르는데 낙엽이 쌓여 수북하다. 돌계단을 한 칸씩 밟고 올라갈 때마다 바삭바삭 입안에서 외화수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않고 걷기만 한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바람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와 새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 때문일 것이다. 산을 타고 있으니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섬에서의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우렁차게 말한다. 이제 남자의 수줍음은 없다. 남자의 수줍음은 겸연쩍음을 동반한 소년 같은 인상에서 기인한 것이란 걸 여자는 알았다. 아니요, 실은 공허에 미칠 지경이에요. 벌레 먹은 잎사귀처럼 말이죠. 적응했다 싶으면서도 한 번씩은 미칠 지경이랍니다. 대신 여자는 씩씩하게 대답한다. 이상하죠. 아무래도 전생의 고향이 섬이었나 봐요. 여기로 귀환하면 이 생활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육지에서의 일은 곧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완전 섬 사람이네요. 아니, 섬이 되어버렸네요. 남자의 말이 바람에 묻힌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산의 등뼈를 따라 걷다가 하는 산행은 힘들었다. 정상에서 두 사람은 커피와 사과와 비스킷을 밥 대신 먹었다. 풍광이 무척 아름답군요. 저 섬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의 질문이었다. 공허한 물음 같아 여자 또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올라갈 때와는 달리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딸의 안부를 물었다. 아이가 엄마 잃은 티를 내지 않아 더 안타깝다고.
정말 안쓰럽기는 그지없다고 남자는 말하며 따님도 우리 애와 나이가 같다던데 하면서 한 번씩 다니러 오냐고 물어왔다. 아니요, 안 오네요. 아, 네. 아이가 크면 날 이해해 줄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여자는 아까 우리가 앉은 봉우리 전설이 있어요. 명랑한 척하며 옥녀봉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 섬에 아버지와 딸이 살았다. 딸이 관연해지자 아버지는 성적 충동을 느끼고 딸을 범하려 했다. 딸은 봉우리에 올라가 있을 테니 짐승의 탈을 쓰고 기어서 올라오면 몸을 허락해주겠다 했다. 설마 하던 아버지가 탈을 쓰고 짐승이 되어 기어서 올라오자 딸은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다. 옥녀봉 전설을 들려준 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듯 남자가 여자 방으로 왔다. 여자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남자를 방에 들였다. 남자의 몸에서 산 냄새가 났다. 다음날 아침 여자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잘 익은 된장을 꺼내 바지락과 애호박을 넣고 찌개를 끓이고 삭은 깻잎김치와 조개젓갈과 구운 갈치 한 토막과 달걀 부침이 상에 올랐다. 붉은 빛을 띤 토화젓도 종지에 담았다. 차려놓고 보니 딸이 왔을 때랑 똑같은 메뉴였다. 심정이 들어있는 상이었다. 상을 남자의 방에 들여놓아주고 여자는 방을 나왔다. 남자는 반찬과 밥을 깨끗이 비운 상을 내놓았다. 떠날 준비를 마친 남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 여자를 불렀다. 검은 방한 재킷안에 단추를 끝까지 채운 감색 플로트를 받쳐 입고 연 베이지색 골덴 바지를 입고 있다. 등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서 올 때와 같은 차림으로 남자는 서 있는 것이다. 당신 다시 오실 건가요? 묻고 싶었으나 여자는 묻지 않았다. 이 말이 빌미가 되어 남자에게 치명적인 족쇄여선 안 된다는 것을 여자는 염려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사랑의 덧없음을 경험한 여자는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모든 것을 망각한 채 사랑을 부정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부추기고 있었다. 남자의 수줍음은 한결 누그러지고 부드러운 미소는 여자를 향해 있고 짧게는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기도 하는 게 그 증거라면 증거였다. 여자 또한 내면과 반대인 무엇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움트는 것을 느꼈다. 언제든 언제가 되든 남자가 다시 섬에 찾아오리라는 희망이 그것이었다. 남자는 배를 타고 떠났다. 잠시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자의 얼굴은 곧 생기가 돌았다. 남자가 묵었던 방에 들어가 침대 시트를 갈고 곱게 각을 잡았다. 둘둘만 시트를 코에 갖다 대고 남자의 채취인지 모를 특유의 냄새를 잠시 맡고 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시켰다. 그리고 나선 아일랜드 민박집 앞에 커피 파라솔을 펼치고 오늘의 첫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해는 정오를 향한 지점으로 향하여 있고 4마리 흑염소 가족이 우르르 커피 파라솔을 지나쳐 산속으로 뛰어갔고 그 뒤를 회색 염소가 날쌔게 뒤따랐다.